안녕하세요. 존 버나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심상치 않아서 한번 이거 영상을 찍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국채 지금 미국의 10년물이요. 야, 이거 4.7이 넘어가면 위험한데 4.7이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30년물은 5.28이 넘어갔습니다. 이거 계속 오르면 심상치 않거든요. 이게 그만큼 미국 국채, 이 선진국 국채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진짜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안전자산 1티어다 이렇게 하면서 1순위다 하고 서로 사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인기가 떨어지면서, 이건 인기가 왜 떨어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국의 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미국의 빚이 많아지기 때문에 10년 뒤, 30년 뒤 미국이 빚을 갚을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WTI나 있잖아요. 이것도 원유 가격도 80달러에서 요즘 잘 안 내려가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90달러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채도 큰일 났죠. 지금 4%가 넘어가면서 이거 죄다 문제구나. 이 선진국,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등등 다 이거 지금 선진국 국채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30년 국채 금리가요 5.22%에서 정부 차입 비용이 25년 만에 최고치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읽어 보시면 이 미국 정부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1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렇게 지금 빠르게 치솟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미 재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발행 금리는 5.22%로 결정됐다.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 밑줄 친 거 한번 쭉 보시면 응찰률은 최근 평균과 비슷했는데 국채 수요는 유지됐지만 이 투자자들이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도 뛰었다고 하는데 하루 전 실시된 이 42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 금리는 4.69%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이제 이 미 국채를 사줄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장기 금리 상승 배경에는 여기 나와 있죠. 빠르게 불어난 정부 부채가 있다.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 총 부채는 40조 달러에 육박했다. 정부가 금융시장 등에서 빌린 부채인 민간 보유 연방 부채는 지난 1분기 말 국내 총생산 GDP의 100.2%까지 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일시적으로 100% 넘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2차 대전 직후 처음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의회 예산국은 이 비율이 2030년 108%까지 올라 2차 세계대전 직후 기록한 이 종전 최고치 이 10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의 빚이 많기 때문에 이미 뭐 지금 보면은 일본도, 동맹인 일본도 서서히 팔고 있었고, 중국은 뭐 예전역부터 계속 팔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서히 미 국채를 많이 보유했던 이런 나라들이 서서히 팔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줄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 국채 금리가 오르면 뭐가 안 좋냐면 주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국채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회사채 금리나 아니면은 뭐 돈 빌리는 이런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우리가 기술주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기술주의 이제 미래 성장성을 그게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지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이 점진적으로 이제 점점 더 이 국채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앞으로 이제 투자의 난이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의 가치, 제가 금은 이자를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옛날 논리를 계속 들이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자 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선진국 국채들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힘들게 생겨 갖고 이게 지금 무엇으로 보험을 들 수가 있냐? 저는 이제는 금 말고는 이 국채, 이 미국채를 보험을 들어줄 이런 자산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구 문명이 내일 파산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원래 이 기축통화국들이 있잖아요. 스위스, 뭐 이탈리아, 뭐 뭐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이렇게 기축통화국들이 서로 이렇게 잘 연대를 해서 우리의 이 전 세계의 통화를 주물락주물락하고 전 세계 경제를 주물락주물락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순진한 게 뭐냐, 아니면 잘 모르는 게 뭐냐, 이 기축통화와 뭐 국채금리, 이런 채권 시장에 대해서 그냥 너무 잘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축 통화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아무리, 이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막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아무리 일해도 건물주가 딱 버티고 있는 그 상가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좀 지나면은 권리금 올리고 "야 니네 나가." 아니 보증금 올리고 "야 나가라." 하고 자기가 장사를 해 버리죠. 그 건물주들이 누구냐면, 이 경제의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기축통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한 이 기축통화국들이 서로 짬짬이로 이 경제를 주물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쥐었다 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신흥국들이 환율로 힘들어하거나 환율로 망하거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기축통화의 영향으로 그렇게 밀물과 썰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물론 그렇게 해서도 어느 정도 부자는 될 수가 있지만, 이 기축통화 시스템 안에서는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건물주보다는 부자가 되기 힘든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마저도 요즘은 진짜 신기한 게, 이 트럼프가 오고 나서 더 신기해진 게 이게 갈라서고 있다니까요. 얘네들이 뭐 G7, 소위 말하는 G7 국가들이 서로 끈끈하게 연대를 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국채 시장이나 아니면 기축통화 이런 시장에서 잘 유지를 했었거든요, 연대를. 그래서 힘들면 여기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와해가 돼 버렸어요. 트럼프가 되면서 막 그린란드를 우리 거로 하겠다 하니까 막 유럽 국가들이 "그럼 미국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그다음에 나토를 탈퇴하겠다. 방위비를 내라." 막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결국 이 연대가 와해됐거든요. 와해되면서 이 기축통화도 이제는 각자 도생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베센트의 메모 말씀드렸었잖아요. 베센트의 메모에서 "일본 엔화를 지켜라. 엔화를 사주고 그거는 유로화를 팔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유럽들도 지금 뿔이 난 거죠. 유럽들도 이제는 '아 미국을 계속 믿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제가 매번 말씀드린 이 다극화의 흐름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놀랐다니까요. 도이치뱅크가 있잖아요. 유럽에서 중국계가 아닌 은행으로 처음으로 위안화 거래를 직접 할 수 있게, 청산 결제를 직접 할 수 있게. 예전에는 위안화 갖고 거래하자 막 중국이 이렇게 했으면은 "야 그거 안 해. 위안화 못 믿겠어. 달러로 바꿔서 와." 아니면 유로화로 바꿔서 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유럽에서 이 도이치뱅크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지만 이제는 위안화 직접 거래를 만들겠다. 이게 다 이 기축통화의 이 동맹 연대가 와해가 됐다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아 이거 보면 너무 재밌다. 근데 이거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자국 통화의 이 국제적 사용을 늘리려고 유럽 금융기관의 이 인프라를 참여하면서 계속 이걸 늘리고 있었잖아요. 제가 어제 인프라 얘기도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중국이 막 부흥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막 여러분들이 "중국 망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바람인 거고, 망하면은 좋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한테 뭐 좋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희망하는 거고, 현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야 존 버나드야 이 중국 망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현실이 아니고, 현실은 지금 이렇게 중국이 글로벌 시스템에서 결국에는 이 기축통화의 대체제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게 이게 시스템이고, 이걸 우리가 만약에 막는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막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으로 '중국은 그냥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고, 이 통화 시스템을 점점 더 늘려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끈끈했던 이 기축통화 동맹들이 와해가 되면서 이제는 뭐 미국 국채만 점점 남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이 글로벌 장기채 금리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계속 2008년 이후 최고치에 올라왔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나온 장기채 지수 수익률이 4.2%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정부 차입 비용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뭔가 국채 이쪽에서는 2008년 정도의 위험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요. 이 같은 금리라도 이 부채가 크면 이자 부담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되잖아요. 그리고 차환할 때마다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이제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30 년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23이 아까 넘었던 걸로 보고 있었는데 5.28 이군요. 5.28 인데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5.22가 지금 10 년물 국채 금리가 넘었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5.2 인데 25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000년 2020년 팬데믹 저점은 1%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5배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아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10 년물도 지금 8월 17일 기준 약 4.69 지금 4.7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주식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데 채권 시장은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 이 괴리가 지금 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조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걱정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지금 국채 금리도 2008년 이후로 최고치다. 얘네들도 결국에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2008년까지도 올라왔다. 독일도 지금 10년물이 3.2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프랑스까지도 이런 같은 방향으로 유로존 핵심 국가들이 다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30년물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점점 신용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망하지 않더라도 결국에 이런 신용도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 반대급부로 금의 가치가 이 피아트 머니잖아요. 피아트 머니들이 다 이렇게 계속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반대급부로 금이 올라갈 수가 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30 년물 국채 금리도 4.07로 야 이것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이거 보시면 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 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높은 수준인데요. 30년 만에 지금 10 년물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고 30 년물도 4%를 넘어서서 2019년 무렵 0%에 가까웠던 이런 0%대 금리였다고 했잖아요, 일본이. 근데 이제는 4%까지 올라 버렸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일본은 원래 값싼 이자로 세계 금융 시장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싼 돈을 공급해온 나라잖아요. 근데 그 공급원이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그 공급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유동성이 점점 더 말라간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제 중국 정부는 야 이거 10 년물이 계속 내려가요. 얘네들은 10 년물 장기채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장기 추세 하락으로 가고 있고 얘네들은 이 위안화 가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계 경제를 어느 정도 구원을 하고 싶다, 살리고 싶다 하면은요. 중국이랑 미국이 쇼부를 봐서 승부를 그러니까 합의를 봐서 이 중국이 유동성을 푸는 수밖에 없겠죠. 부양책을 하든 뭐 여러 가지를 하든 유동성을 푸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할 것인가는 물음표. 왜냐하면 얘네들은 금을 오히려 더 속도 있게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만약에 이 기축통화국들의 이 국채 금리가 무너지는 거를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채권 붕괴를 대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의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국가들 10 년물 국채 금리를 비교하면 영국이 5%고 미국이 4.69, 프랑스가 4.05, 독일이 3.2%, 일본이 2.93, 중국이 1.69 예요. 이렇게 지금 선진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은 지금 상황이고 그에 비해 중국은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중국 주식이 왜 앞으로 좋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중국 경제가 괜찮을 것 같냐면은 얘네들은 그래도 이 돈을 많이 안 풀면서 부채를 좀 늘리지 않고 경제를 오히려 또 무역 흑자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막 공산당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 씌우지 말고요. 이런 지금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왜 이 장기 금리는 왜 오르는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이 장기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정부가 돈을 많이 빌려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약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요. 40조 달러예요. 그래서 재정 적자만 해도 1조 7,990억 달러 이렇게 재정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GDP 대비 7.4%다.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그 빚을 또 갚으려면 더 많은 이 이율로 이 국채 발행을 해야 되니까 더 이제 국채의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이런 금리까지
와 버렸다. 이거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946년 이후 최고치라는 게 이게 지금 부채 비율이 지금 큰일 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자본을 두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을 한 게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왜 잘 안 사냐면 이제는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AI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이제는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국채랑도 이것도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유럽 정부도 국방도 AI 데이터 센터도 전력망도 전부 같은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경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돈을 두고 이제 5개의 수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정부는 40조 달러의 부채 차환, 그다음에 신규 적자가 조달을 하고 있고 유럽 정부는 재정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과 재무장이 또 있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유럽도 국방을 또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그래서 26년에만 약 2,20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 그리고 전력망 인프라, 이 데이터 센터를 뒷받침할 전력 투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이 반대로 간다. 과거처럼 QE로 국채를 빨아들이지 않고 보유 채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이화폐가 이렇게 점점 더 안 좋아질수록 점점 더 이제는 이 구리나 원자재나 이 실물 가치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 며칠 전에 ETF 투자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영상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 시장이 지금 또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현물 가격이 이 LME에서 재고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톤당 300달러 이상의 거대한 백오데이션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백오데이션이 생기면서 이 현물이 부족해졌다. 이거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스프레드이며 우리 모두 그때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가 가격도 올타임 하이를 찍었는데 이제는 공급 부족까지 생긴다고 하면 구리도 뭔가 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자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 금리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뺀 다음에 이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따지면서 이제 금 가격도 예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질 금리가 이 진짜 문제인 이유는 뭐냐? 이 명목 금리는 성장률로 감당할 수 있지만 실질 금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명목 금리만 볼 때에는 금리 5%면 예전에도 있던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경제가 이제 명목으로 5에서 6% 성장하고 기업 이익이 늘어난다면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가가 높으면 이 부채의 실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명목 숫자만으로는 위기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 금리로 볼 때에는 미국의 30년 실질 금리가 약 3%로 18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을 했고 영국, 독일 실질 금리도 10년 넘게 이 보지 못한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요. 기업과 정부가 실제로 부담하는 자본 비용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고요. 실질 금리가 3에서 4% 영역에 들어가면 성장 자체를 직접 압박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래 지속되면은요 어떤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이제 이 국채 발행 증가와 매수 수요 약화로 이제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겠죠. 그다음에 기업의 이제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회사채나 대출 금리가 함께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담대 이 소비도 압박을 주면서 가계의 이자가 커지고 그다음에 기업 투자는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부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지출 항목이 커지면서 그러면은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국채 발행으로 일본으로 또 돌아가면서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 미국은 아니겠지만 약한 국가들은 파산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것은 중앙은행이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면 이 중앙은행은 무조건 QE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흔한 오해가 이 금리가 높으니 곧 QE를 한다. 연준이 결국 돈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바로 실물 자산으로 가야 한다. 결론이 먼저 있고 근거를 붙이는 구조인데요. 현재 상황은 이 페드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3.5에서 3.75로 유지하고 있고, 로이터 설문에서도 이 다수 경제학자는 연말까지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 일부는 인상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해 왔다. 그래서 개입 조건은 금리가 높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 언제 움직이는가? 이 판단 기준은 금리 수준이 아니라 이 채권 시장 기능이 깨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기능을 유지하는 한 금리가 높아도 중앙은행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신경을 쓰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조건 QE를 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변곡점은 뭐냐? 이 채권 시장의 이 기능, 이게 깨질 때,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거래가 마비되는 겁니다. 요즘 막 이렇게 국채 호가가 벌어지고 살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말라 버리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레포 시장의 담보가 경색이 되겠죠. 담보가 이제 제대로 돌지 않기 시작하면은 여기 이제 마진콜이 또 오겠죠. 강제 매도가 되면서 이 국채 입찰 실패로 거듭되겠죠. 이거면은 거의 이제 파산이죠. 이렇게 되면은 파산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국채가 높아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건강에서도 혈당이 높아도 아니면 혈압이 높아도 당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 발생을 하면 이렇게 연쇄적으로 터져 버리니까 그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건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금 경제도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 내린다, 이건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화가 또 일본이 또 특히 중요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세계에서 가장 싸게 빌릴 수 있는 돈이 엔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엔화도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엔화 이제 풋 포지션도 계속 이렇게 지금 엔화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엔화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환율인데요. 지금 보면 계속 원래 엔화는 꾸준히 올라갔으면 꾸준히 올라가다가 이게 배센트 개입 때문에 갑자기 급락한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원화는 잘 가다가 이렇게 쭉 1,500원 넘어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면, 그래서 원화가 이제는 또 이제 운 좋게 일본이나 이 미국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원화가 이제 어부지리로 여기랑 끼지 않고 오히려 다시 떼어져 나와서 오히려 자기 길을 걷고 있다. 이것도 또 신기한 상황이거든요. 원화가 이제는 다시 또 가치가 있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그냥 위안화는 꾸준히 그냥 달러 대비해서 계속 가치를 오히려 달러보다 더 이렇게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거는 이 달러보다 가치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환율이. 그래서 중국은 얘네들은 일부러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국채나 환율 시장이 이렇게 변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일본이 힘들어지면은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한다, 이거는 단정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 둘이 동맹이고, 그다음에 베센트가 또 그런 얘기도 또 했을 만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피마 레포 뭐 이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짬짬이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아직까지는 일본과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볼 필요는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이 또 미국을 탈출하고 있냐,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예전에 이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 이 주식 투자하는 머니들은 신흥국도로 많이 갔다고 했거든요. 한국이나 중국 쪽으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 이게 기사로도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금이 왜 등장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 국채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금이 이제 안전자산, 그리고 준비 자산으로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중앙은행들도 지금 보면 2분기 순매입이 289톤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역시나 국채가 위험해지면서 금이 또 이제 각광받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7월 달에만 20톤을 또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입 속도가 늘어나는 걸 봤을 때에는 금이 계속 좋아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고점은 아직 못 넘었지만 금의 상황은 아직 뭐 잘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4,000달러 밑으로 잘 안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중앙은행의 매수세가 이 저점 라인은 확실하게 다져주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이 강하게 올라오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첫 번째는 재정 확대죠. 이 국채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 그다음에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고 경제가 이거를 못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금리를
못 내리겠죠.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개입하면서 이 통화 신뢰가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의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국채가 흔들리고 주식시장이 막 등락을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수록 금의 이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금으로 오히려 대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존 엑스터의 역 피라미드 이론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런 파생 상품이나 고이용 신용 이런 상품, 그다음에 주식 회사채, 국채, 현금손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위기가 오면 올수록 신용위기가 오면은 금으로 더 이렇게 모인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과 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은도 봐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은요, 이 통화적 성격도 있지만 이 산업 수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금이 간 다음에 더 이렇게 레버리지처럼 엄청나게 폭증을 해버리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흥미로운 카드라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에 이제 금을 갖고 있는 거를 재평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 미국이 과연 금을 재평가할까요? 달러에 반대되는 세력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판에서는 워낙 이렇게 논쟁이 있는 이런 뭐라고 하죠? 소문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다뤄드리는 거고, 저는 뭐 이 재평가할 것이다 별로 안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 ETF는 금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금은 당연히 이제 금융 시스템 밖에서 직접 보관할 수 있고 상대방 위험이 없고 실물 금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물 기반 금 ETF 있잖아요. GLD나 GLDM이나 뭐 BAR 있잖아요. BAR ETF도 있는데 이게 다 실물 기반 금 ETF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꾸준히 모아간다, 근데 이게 막 엄청 안 좋다 막 이렇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의미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이 종이금이라고 해서 무의미한 거는 과한 표현이고요. 만약에 이제 위기가 진짜 극단적인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냥 금융 시스템 안에서 가장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금 ETF입니다. 그래서 뭐 GLD나 GLDM이나 BAR 이런 ETF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그냥 금융 시스템 안에서는 편하게 모아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스랑 타이거에서도 금 현물 ETF가 있잖아요. 그리고 은 ETF도 한국에 국내 상장된 것도 있고 뭐 SLV도 있고, 그런 거 여러분들 잘 찾아보셔서 투자, 뭐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건데, 막 종이금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금융위기 막 엄청나게 큰 금융위기나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금이라도 여러분들 일정 비중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내해 드리고요. 그래서 뭐 최종 메시지를 드리자면, 지금 보면 아까 10년물 국채금리나 30년물 그다음에 선진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예전에 이 40년 동안 지속됐던 저금리나 채권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점점 더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금이 이제 다시 통화 시스템의 보험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서서히 이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 매크로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주식도 이제는 이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채 금리가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고, 너무 막 위험한 주식에 여러분들 몰빵하거나 한 번에 투자하거나 그러면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금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거, 이거 또 한번 얘기해드리고 오늘 국채 금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